안녕하세요. 시대에듀 관세사 2차 관세법 강의하는 임창환 관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관세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있으시다시피 이 교재 자체는 관세법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다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서술해야 되는 키워드들 그리고 서술해야 되는 내용들과 함께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어떤 기출문제 해설과 그 다음에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담고 있는 내용이라서요. 기본서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후에 한 번 더 정리하는, 한 번 더 다지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총칙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은 여러분 지난 저희가 OT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세법은 총 5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총칙이고 그 다음에 기둥이 되는 과세 그리고 통관 그리고 지붕이 되는 권리구제 그리고 벌칙, 도칙 등 이렇게 5개의 큰 덩어리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관세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도 가장 기반이 되는 것, 이 법을 우리가 완성시키고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총칙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량은 여러분들 굉장히 작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라서 익숙하기도 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출제되는 빈도에 있어서는 이 기둥 부분에서 그리고 위에 지붕 부분에서 더 많이 되겠지만 이 총칙에 대한 내용들은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다 서술 가능하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서 여러분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챕터 1 총칙입니다. 보시면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관세법 제1장 총칙은 관세법 전체 동일하게 규정되는 규정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다시피 바탕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다. 하지만 이 보칙 같은 경우에 지붕 요 오른쪽에 있었던 벌칙, 보칙 등 요거 같은 경우에는 관세 행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따로 어디 다른 챕터에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다른 데 들어가지는 힘들고 버리기는 또 애매하고 하다 보니까 한데 모아서 정리한 게 보칙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칙과 보칙 처음과 끝에 대해서 경중을 따져보자 라고 한다면 저는 총칙에 오히려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총칙과 과세가격, 부가징수 등에 나오는 내용은 암기와 더불어서 법 이론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같은 경우 이 총칙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여기 나온다. 높은 문제가 수준 높은 문제가 출제되기 가장 좋은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저 같으면은 좀 문제가 고급스럽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총칙에 있는 내용이랑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과세 파트, 그 다음에 통관 파트랑 엮어서도 문제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도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2절과 3절 과세 파트거든요. 법령을 충분히 암기한 후 법이론을 추가하면서 실력을 다듬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다시 한번 강조드린 건 총칙은 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짧은 법 조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관련 기출문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2015년도에 세관장이 관세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가산세, 과징금의 부과 대상, 부과 절차, 부과 금액의 결정, 그 다음에 미납시 조치사항과 차이점과 이러한 것의 부과 사유와 관세법 6조 신의성실의 원칙 관계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보면은 과세 파트. 그리고 통관 파트는 다 어디에, 과징금은 어디에 있다? 통관 파트.
이것과 뭐랑 엮었다? 앞에 있는 총칙에 있는 내용이랑 엮어서 문제를 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보통 이 앞쪽에서 한 30점에서 35점 정도 배점이 되어 있을 것이고 한 35점 정도 배점이 되어 있을 거고 요 뒤에 한 15점 정도, 한 10점에서 15점 정도 요 정도 배점이 되지 않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15년도에 또 나왔는데요. 월별 납부의 의의 효과 신청 및 승인, 담보 제공 승인 취소 및 갱신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월별 납부에 대해서 여기 기재한 모든 내용들은 반드시 서술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쓸 내용들을 정해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서술하셔야 한다라는 거 보시면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기본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고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한 70% 이해가 되었다라고 하신다면은 2차는 써야 됩니다. 2차는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충분히 숙지되지 않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내가 글을 써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에서 기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서술해 가면서 풀어가야 되겠다라는 걸 좀 숙지하시면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수 이론 다지기 보실게요. 필수 이론 다지기에서 여러분들 교재에 다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서술했을 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줄 부분은 여러분들 형광펜이나 좀 여러분들이 확인했을 때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러한 것들로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밑줄 부분이 바로 뭐다? 키워드이다. 키워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서술하는 데 있어서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키워드 없이 아무 말이나 쓴다고 해서 양 많으면 점수 많이 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양 안에서도 한 문장을 써도 키워드가 들어있느냐, 정확하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확하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이미 다 OT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정확한 것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서술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써주셔야만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필수 이론 다지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통칙 1조부터 4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세법의 목적, 이 목적 우리 OT 시간에도 봤지만 목적 정말 중요해요. 왜? 이 모든 법에 있는 조문들은 뭘 향해 있다? 이 목적을 향해 있습니다. 관세법은 얘를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관세법은 관세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폐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뭐한다?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까지는 그냥 다 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형광펜으로 좀 다 그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외웁시다. 외워서 무조건 씁시다. 어디에다가 50점짜리에다가 무조건 씁시다. 왜? 모든 법에 있는 내용은 다 얘를 위해서 있는 거니까. 부과징수, 관세 부과징수와 수출입물폐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뭐한다?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1조로서 50점 문제 서론의 활용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이거부터 딱 깔아주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관세법의 법 이론으로서 관세법은 조세법적 성격, 통관법적 성격, 형사법적 성격, 쟁송 절차법적 성격, 국제법적 성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관세법의 성격 정도로 할 수 있겠네요. 자, 목적, 성격 이렇게 나눠서 좀 체크를 해주시고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요거는 1조에 있는 내용이지만 요 성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서술하는 말이잖아요. 법에 있는 이게 딱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서론이나 결론 서론이나 결론에다가 활용하시는 것이 좀 좋다. 나 이만큼 알고 있어 라고 하는 뽐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2조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
2021년 들어서면서 제일 많은 개정이, 법에서 제일 많은 개정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뭐다? 용어의 정의입니다. 되도록 한글 표시로, 한글 말로 순화해서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안타깝지만 어쨌든 간에 6월에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정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고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만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개정된 부분이 나올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정사항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법적이 아니라 어떤 절차들이나 내용들이 바뀐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뭐가 많이 바뀌었냐? 용어의 순화, 용어의 한글화가 많이 되었다. 그러니까 꼭 좀 챙겨주시고, 우리 교재에는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자, 법 2조에서 용어의 정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법 2조에서 수입이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수입이 이렇게 강조가 될까요? 왜? 얘는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수입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강조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수입에 대해서 보시면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외국 물품 같은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외국 물품에 대해서는 다 어디로 들어간다? 보세구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세구역을 통해서 수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이 물건에 대해서 그 물품의 가치를 온전히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것도 수입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보세구역에서 함부로 외국 물품 쓰면 안 되겠죠. 자,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비행기 안에서 물건을 까도 똑같이 수입으로 보고 뭐한다? 과세하겠다라는 겁니다. 관세 부과의 대상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수입에 있어서 형식은 수입인데 실질은 수입이 아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39조에 나와 있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있고요. 형식은 아닌데 실질은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240조의 수출입의 의제, 수입의 의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형식은 뭐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형식은 대상 외국 물품. 자, 대상. 그 다음에 뭐 장소에 있어서는 뭐가 있을까요? 장소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로 간주할 수 있는 공간, 운송수단,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행위, 반입 또는 소비 또는 사용, 요렇게. 형식이라는 것은 대상, 장소, 행위가 있는데, 대상은 외국 물품, 장소는 우리나라, 행위는 반입, 소비 또는 사용.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로 봤을 때 239조는 형식은 맞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것. 240조는 형식은 맞지 않아. 이게 형성되지 않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입으로 보는 그러한 내용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세법 2차를 서술하실 때에는 우리가 1차에서 뭐 문제를 풀 때에는 객관식으로 봤을 때 이 문제는 뭐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나오면은 내용을 골라서 찍으면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2차는 여러분들 포괄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관세법상 수입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수입만 서술할 것이 아니라, 나는 관세법상 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이해하고 있고 법에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또는 사용도 알고 있고, 형식은 맞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오는 수입의 의자도 알고 있다 라는 것들을 같이 써줘야 돼. 왜? OT 때 말씀드렸듯이 얘가 원칙이라면 얘는 뭐야? 예외가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2차 공부하실 때는 원칙과 예외, 그리고 상세하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해하시는 습관을
지금부터 들이셔야 됩니다. 예, 지금부터 들이셔야 돼요. 자, 보실게요. 그래서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입의 의제에 있어서는 뭐 한다? 여기 추가 기재에 추가 기술의 여지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그 외 용어에 대해서는 밑줄 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숙지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수출은 뭐 수입에 대비되는 개념이죠. 내국 물품을 외국 물품으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반송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다?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중요한 거 뭐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게 키워드입니다.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 자, 외국 물품 우리가 정의를 보시면 여러분들 항상 외국 물품이 내국 물품보다 수입이 수출보다 앞서 있어요. 왜? 관세부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외국 물품도 잘 봐야 되겠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 외국의 선박이 공해 누구의 주권도 미치지 않는 그러한 바다에서 외국의 선박 등이 포획한 거,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이런 것들도 외국 물품이고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것 이런 것도 다 외국 물품이다. 그죠? 자, 외국 도착 물품으로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입 신고 수리 이 수리라는 걸 통해서 뭐 한다? 물품의 성격이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외국 물품 보시고 내국 물품 한번 보시면 자,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당연히 외국 아니면 내국이겠지. 그 다음에 아까 공해는 누구의 주권이 미치지도 않는 거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박이 만약에 잡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거. 그러니까 공해상에서는 러시아 배, 우리나라 배, 중국 배 이렇게 셋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같이 만약에 고등어를 잡았다라고 하면은 어느 배에 탔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요 3, 4, 5는 좀 잘 봐두셔야 돼요. 왜?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거. 그 다음에 수입신고 전 반출 승인받아 반출된 것.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하고 반출된 것. 얘네들 다 뭐다? 내국 물품으로 보고 법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요 세 개에 좀 잘 봐주시고요. 대표적으로 통관상의 용어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요거 국제무역선. 외국무역선, 외국무역기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거 지금 국제무역선,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 국제무역기,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 내항선, 내항기 했던 게 국내운항선, 국내운항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 했었던 것이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차량용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운송수단에 대해서 바뀌었다면 이렇게 물품에 대해서 바뀌었다 해서 음식,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공기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하는 것, 차량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하는 것. 요 세 개들은 다 똑같은 물품인데 어디에 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 나오네. 핵심이죠. 자, 통관이란 이 법에 따른 다른 법 아니에요. 다른 법 아니고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서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 자, 관세법상 통관은 몇 가지? 세 가지.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 자, 환적 한번 볼게요. 이 환적, 복합 환적. 환적과 복합 환적. 환승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 관할 구역에서 상해에서 인천 왔다가 인천에서 배 갈아타고 고배로 가는 거. 자, 복합 환적은 뭐다? 상해에서 인천 와서 보세운송에서 부산 가서 부산에서 배 갈아타고 가는 거. 그죠?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 관할 보세구역. 요게 키워드입니다. 운송에서 출국,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 자, 운영인 같은 경우에는 운영인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 편의점 운영인도 있고 뭐 많을 겁니다. 근데 이 법 안에서 어쨌든 운영인은 뭐라고 한다? 특허보세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종합보세 사업장에 설치 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요 두 사람에 대해서만 운영인, 앞으로 나오는 법에서 운영인은 다 이 두 가지만 해당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세관 공무원 이게 추가되었죠. 자, 세관 공무원이라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관세청장, 세관장, 그 소속 공무원, 관세청 그 밖에 관세청 소속 기관의 장, 그 소속 공무원 이렇게 돼 있고 탁송품의 개념도 이제 명확하게 됐어요. 자,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국경출입 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 물품을 배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해서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 실제로 물건 픽업해서 비행기 타서 운송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말고 배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한테 위탁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죠? 수출입 되는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 뭐 한다? 탁송품이다 라고 합니다. 이 업자, 이 송달업자에 의해서 운송되는 걸 탁송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의도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된 부분, 어떻게? 새로운 규정들이 좀 들어왔고 특히나 일본식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한글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관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수입될 때 관세만 걷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야? 내국세도 같이 걷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해줘야지. 왜? 관세도 25개, 14개의 국세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총 25가지의 조세가 있는데 14개가 국세고 11개가 이제 지방세인데 그 중에 관세는 국세잖아요. 국가에서 걷는 거. 지방마다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국세 중에서도 관세랑 기타 내국세 이렇게 있는데 수입될 때는 관세뿐만 아니라 기타 내국세들도 같이 걷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거를 먼저 거둘 수 있게 해주는지, 어떻게 이 관세와 내국세를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관세징수의 우선,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뭐 관세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와 내국세의 관계에 대해서 여기서 정하고 있는 거야. 자, 뭐라고 돼 있냐? 3조에서는 관세징수의 우선이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수입 물품, 관세를 부담해야 되는 물품에 대해서 뭐부터 걷겠다? 관세부터 걷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은 물품이 국내로 반출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관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관세는 다른 기타 내국세에 우선해서 징수합니다. 그래서 이 관세 징수의 우선이라는 이 규정 자체는 뭐다? 관세 채권 확보를 위한 규정이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만약에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서 강제징수하는 경우에 관세를 부담해야 되는 물품이면은 관세 먼저 징수하지만 그렇지 않은 물품일 경우에는 어떻게? 수입 물품이 아닌 물품을 압류 대상으로 하게 되면은 관세 우선순위는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그러니까 굳이 관세를 납부하는 물품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국세랑 동일하게 한다. 자, 정리하자면 수입 물품이거나 관세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물품에 있어서는 다른 기타 채권 공과금에 우선해서 관세를 징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뭐 한다? 국세기본법상 여기 국세징수 예에 따라서 관세 우선순위는 국세와 동일하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 자,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 환급에 관해서는 뭐 한다?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시킨다. 왜?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부가세 기간이 있어요. 얘는 기간세야. 근데 관세는 뭐? 수입될 때마다 걷는 수시세입니다. 그러니까 관세는 수입될 때마다 걷고 부가세는 6개월치 한 번에 뭐 신고해서 거두려고 하면은 굉장히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부가세도 같이 걷어라. 그러면 뭘 우선해서 적용해야 돼? 이렇게 법이 되어 있지만 관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내국세도 거둘 수 있게끔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2항부터는 체납된 내국세 등의 세무서정에 관한 뭐 내용이다라고 해가지고 징수의 효율. 법에서는 효율이란 말 잘 안 쓰는데 정말 유일하게 몇 안 되는 쓰고 있는 말이다. 징수 효율을 위해서. 자, 그래서 보시면
체납된 내국세 등의 세무서장 징수에 있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수입물품에 대해서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 나오네.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세액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아무렇게나 다 걷는 것이 아니라 요건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뭐야? 모두 충족돼야 됩니다. 모두 충족. 그래서 어떻게 관세 체납은 없어야 되고 내국세 등만 체납이 됐고 또 이 체납된 내국세 합계가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된다. 수입을 했는데 관세율이 0이야. 근데 내국세는 내야 되잖아요. 무조건 10% 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세금은 관세는 거둘 게 없으니까 내국세만 걷어야 되는데 내국세의 합계가 부가세 합계가 1,000만 원이 넘었어. 그럼 어떻게? 아, 이거는 인천에서 통관을 했지만 수입자가 광주에 있다라고 하면은 광주에 있는 내국세 걷는 세무서장이 걷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왜? 그렇지 않으면 인천에서 가가지고 걷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법에서 이렇게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건은 충족하지만 예외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건은 충족하지만 예외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경우 볼게요. 다음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 징수할 수 없다 해가지고 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이거는 뭐냐?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야. 체납되었다라는 결정이 아직 안 된 거기 때문에 보류. 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이거는 뭐야? 타 법에서 아 얘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라고 해서 이 절차에 따라서 얘는 좀 이렇게 회복시켜 주려고 하니까 따라줘 라고 해서 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세 번째, 체납처분 진행 중이거나 체납처분 유예받은 경우 이렇게 강제징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아니면은 이 강제징수하는 것을 유예받은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징수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차 한번 볼게요. 절차도 이 법에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보시면 자, 세관장은 이 내국세 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체납자에게도 통지해야 된다. 왜? 갑자기 세무서장이 와가지고 야, 돈 내놔 이러면은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결을 거쳐서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아까 그 광주에 있는 세무서장에게 요청하고 체납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세무서장이 내국세 등 징수한 경우에는 그 내역 통보해야 되고 만약에 징수가 불가능해도 세관장, 체납자에게 다 알려줘야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 적용의 원칙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법 적용의 원칙. 자, 얘는 이 법 안에서 과연 우리 법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 세관이랑 세관공무원과 법에서 나왔듯이 세관공무원과 어떻게 이거를 사용하는 국민이 이 법에 대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해석, 적용, 집행하는 데 있어서 원칙은 뭐냐? 따로 어디 타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에 있다. 5조에서 7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단독으로도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좀 잘 볼게요. 그래서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관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기준과 소급과세 금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소급과세 이거는 납세자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관세법의 해석이나 행정관행에 대해서 행동한 사실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이를 바꾸어서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해서 과세할 수 없다라는 없다는 내용으로서 조세 행정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조문화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법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헌법에 따라서 소급 입법 금지. 왜? 법은 사회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개선될 수 있죠. 그런데 개선된 걸 가지고 과거에 종결된 사실, 끝난 사실에 대해서 뭔가 적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법에서는 소급과세 금지 이런 것들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신의성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신의성실이란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법조문화한 것으로서 납세자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 소급과세 금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과세관청의 입장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신의성실은 뭐야? 양 당사자 다 적용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적용 요건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 견해 표명이 정당할 거. 그 다음에 납세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것, 납세 의무가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행위를 함으로써 이익이 침해될 것을 요건으로 성립되어야 된다. 이 네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관공무원 재량이 한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 수행할 때 과세 형평과 이 법의 목적을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한다. 재량은 뭐냐면은 그 담당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 판단이 자기 맘대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과세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는 한계를 엄수해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고 넘어가 볼게요. 자, 기간과 기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간과 기한의 경우에는 이 법에 있어서 기간의 계산, 그 다음에 기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것으로서 기간은 법률 행위가 발생하는 일정 시점부터 일정 시점까지 시간의 흐름의 구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되겠고, 기한 같은 경우에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특정 시점이다 라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조 이 기간과 기한과 그 다음에 9조 같은 경우에 납부기한이거든요. 얘네들은 엮어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일을 수입신고 수리일로 본다라는 거. 그래서 제수출 면세 기간 등을 계산할 때 승인일부터 법에서 정한 날까지 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이 규정 같은 경우에는 민법 규정 준용에 대해서 있다라는 거 꼭 좀 봐주세요. 민법 규정에 대해서 준용하는 것이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이 법에 따른 기간 계산할 때 수리전 반출 승인 받은 경우에는 승인일을 수리일로 본다. 그리고 기간의 계산은 뭐 한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으로 한다. 자, 기한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장애가 생겼을 때 국가관세 종합정보망,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전산처리 설비가 장애로 가동이 정지돼서 기한까지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뭐 한다?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자, 그래서 기한은 항상 그날 뭔가 할 수 없으면은 다음 날까지로 연장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세의 납부기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납부기한은 확정된 세액을 기타 금전적 제재 없이 오롯이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 네, 이 기간 안에 하면은 뭐다? 법적인 제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납부기한 같은 경우에 좀 잘 봐주시고요. 얘는 또 뒤에 나오는 10조랑도 연결돼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납부기한은 원칙과 예외로 좀 구분해서 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원칙은 뭐야?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그 다음에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즉시반출 신고한 경우에는 수입신고부터 15일 이내, 즉 이걸 뭐라 그럽니까? 통관 후 납부, 사후 납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 또 있네. 보정신청, 수정신청을 한 경우에 그 다음날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뭐다? 사전, 통관 전에도 납부할 수 있고요. 또 뭐? 월별 납부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납부기한 계산하실 때에는 원칙, 예외, 그 다음에 뭐 사전, 원칙, 예외, 특례 뭐 이런 식으로 원칙, 예외, 특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뒤로 빼서 쓰셔도 무방합니다. 괜찮아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이거는 뭐야? 지금 당장 뭔가 납부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떻게 연장하겠다라는 거야. 대신에 뭐가 필요해? 천재지변이라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월별 납부와 그 사유, 납부고지 여부 및 납부기한 연장, 취소 사유 등에서 차이점이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랑 엮을 수 있어요? 107조에 나오는 분할 납부랑도 엮을 수가 있습니다. 네, 분할 납부랑도 엮을 수가 있다 보니까, 왜? 얘네들 다 1년이잖아요. 1년을 넘지 않은 기간 동안 연장을 하거나 분할 납부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봐주시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서류의 송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관세법에는 해당 조항처럼 가능성이 희박하고 타 내용과 연결해서 서술했을 때
추가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체적으로 나오기는 좀 힘들지만 다른 내용이 나왔을 때 좀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얘네들도 납부고지서 같은 경우도 묶는다면 묶을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의 송달에 대해서 써라라고 하면은 원칙 뭐냐? 여기 직접 발급이나 우편 등의 방법. 그 다음에 예외 뭐 있습니까? 공시송달. 그 다음에 뭐 전자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아, 전자 송달도 원칙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원칙, 전자, 뭐 공시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일반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겠네요. 일반, 전자, 공시 이런 식으로. 자, 고지서 송달할 수 없을 때는 공시할 수 있고 공시일부터 14일 이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신고서류의 보관기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신고서류의 보관기간 같은 경우에는 수리일부터 5년, 수출의 경우에는 3년, 기타 2년 이렇게 되어 있죠. 얘랑 묶어서 보자면 방법도 있어요. 뭐야, 원칙적으로 뭐 일반적으로 뭐 출력물, 인쇄, 그죠? 어이쿠. 인쇄물로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전자적인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방법도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요거 약점 한번 볼게요. 자, 1장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로 갈수록 잊어버려서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출제되는 경우에 많이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공부하실 때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계속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총칙 같은 경우엔 관세법 전체에 적용되므로 50점 문제의 서론으로 활용도가 높고 거꾸로 결론에서도 활용도가 높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관련이 돼서 뭐한다? 추가 점수 획득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고득점을 노리고 싶으신 분들은 항상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본 내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